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을 향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취임 뒤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납니다. 합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 대표가 당대당 통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의혹을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에 대해서는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45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만 18세에서 59세 일반인으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교사들과 고3 수험생들도 접종을 받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물가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FOMC에서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하는 동시에 이준석 대표 체제로 거듭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요. 연설 내용부터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엇보다 자기 반성을 앞세웠습니다. 민주당의 당신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이라고 반성했고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의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내로남불 지적을 넘기 위해 국민권익위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고를 했고 당 안팎의 소통 강화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대표 체제를 맞은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 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른바 이준석 열풍을 의식한 듯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정 현안 가운데 최대 부담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누구나 집 사업 등을 내세웠습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고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을 뒷받침하자는 내용 등 미래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죠. 어떤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까? 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합니다. 핵심 주제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와 앞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조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종부세 조정을 통해 민심을 달래자는 의견과 현 정부의 부동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였는데요. 당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민주당이 갈팡질팡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종부세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할지 또 몇 억 원까지 공지를 해줄 것인지 가닥을 잡게 될 전망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열려 해당 안을 추인하게 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날짜도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당내 경선 연기론과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할 대선 경선기획단 출범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만나는데요. 당연히 합당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납니다. 일단 취임 인사를 가는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양당의 합당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실무 협상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당을 합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몇 가지 원칙을 담은 입장을 내면서 당대당 합당 방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조건부터 내세우느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등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 등 변수들이 많아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와 중도, 또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석은 100석 정도로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압도해야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회 지형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입당을 하든 원샷 국민 경선을 하든 보수 진영에서 중심을 잡고 중도와 진보 진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이후에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지역과 계층,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것이라면서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8월 말까지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서 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 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과 공조해서 강제 송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건설본부와 서버 보호관실 등이 대상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 시공사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일반 건축물 해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의 공사를 맡겼는데 한솔 측은 광주 지역 업체인 백솔 건설 측에 제하도급 형태로 실제 공사를 맡겼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백솔 측에 분진 민원을 의식해 과도한 살수를 지시해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토사가 붕괴하면서 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작업 관계자 2명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철거업체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 강모 씨와 백솔 대표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씨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미국으로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문웅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의 측근 A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A씨는 문 전 회장의 철거업체에서 일하는 등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문 전 회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과 공조해서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공사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체 공사 때 감리 배치 기준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로 운영됐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체 공사의 위험 수준에 따라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해선 착공 신고를 의무화해서 정부가 지정 관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5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증가한 건데요. 여기에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서 방역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는데요. 신규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5명입니다. 300명대였던 어제 집계보다 170명 넘게 증가하며 나흘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자가 주는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한 겁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22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9명, 경기 184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394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대전이 28명, 충북 17명, 대구 16명, 부산 13명 등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명 늘어 159명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61만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1,3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국민의 25.7%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 또 한 차례 맞는 얀센 백신을 포함해 접종을 마친 사람은 20만여 명이 늘어 누적으로는 347만여 명, 전 국민의 6.8%입니다. 접종 뒤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이틀 새 6,700여 건이 늘었습니다. 이 중 사망 사례가 20건이지만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24건, 신경계 이상 반응 등이 255건 신고됐고 나머지는 백신 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새 거리두기 방안이 방역과 일상에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중대본에서 다음 달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방역과 일상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 발표하는 3분기 접종 계획과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일상 회복을 향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현재 경북과 전남, 경남, 강원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편안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지자체들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하고 지역별로 종교시설이나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범 적용 도입 전후를 비교했더니 10만 명당 환자 수는 경북이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반면 개편안이 적용되자 지역 소비는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활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12개 군은 도입 이전보다 소비가 7.8% 증가했고 전남 18개 시군은 가맹점 이용액이 2.9% 증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액은 5.3%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어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습니다. 김포시는 운양동의 어학원에서 수강생 13명과 교사 9명, 학부모 3명, 직원 2명 등 모두 2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어학원 수강생과 학부모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밀접 접촉자 267명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탄력을 받으면서 국민 가운데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1,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대상 얀센 백신 접종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통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마포구 이비인후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이비인후과에서도 얀센 백신 접종이 막바지에 달했는데요. 이 병원에서 지금까지 200명 정도가 얀센 백신 접종을 받았고 오늘 38명이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얀센 백신 접종은 계속됩니다. 전라남도 25개 도서 지역에 사는 30살 이상 주민이라면 이번 달 말까지 해군 함정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살 미만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돌봄 인력도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달 동안 30살 미만 대상자 20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도 이번 주 안으로 시작되는데요. 정부는 우선 30살 미만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과 의대생, 간호대생 등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를 넘어선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09일 만에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건데요.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상반기 1,300만 명 달성을 보름 앞당긴 만큼 지금 추세라면 상반기 최대 1,400만 명까지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분기부터는 화이자, 모더나 등 다양한 백신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에 맞춰 기존의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까지 최소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는 전 국민 7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고령층 확진자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75살 이상 고령층의 경우 지난해 12월 인구 10만 명당 15.8명의 발생률을 보였으나 예방접종률이 90%에 이른 6월 2주차에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2.3명으로 줄었다면서 예방접종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이비인후과에서 YTN 김철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그동안 관심 변이로 분류해온 인도발 변이를 우려 변이로 격상시켰습니다. CDC는 인도 변이의 전염성이 더 높고 백신 접종 뒤 혈청으로 인한 중화 효과가 감소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3일 기준 신규 코로나19 환자의 10.3%가 인도 변이 감염자로 집계됐는데 그 비율이 최근 들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한 달 이후 통증과 호흡곤란, 피로와 고혈압 등 관련 증상을 경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재단 페어헬스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미국인 196만 명의 건강보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무증상 확진자의 19%가 확진 한 달이 지난 이후 코로나19 증상을 겪었습니다. 페어헬스의 로빈 갤버드 회장은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코로나19 후유증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미국 서부와 동부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폭 풀고 경제활동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외에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15일 화요일부터 코로나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주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리며 봉쇄 조치에 나선 지 약 15개월 만입니다. 수용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 등의 방역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과 병원, 학교, 보육과 교정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4천만 명 가운데 47%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59%는 최소 한 번 이상 맞았습니다. 성인 중에는 72%가 한 차례 이상 접종했습니다. Finally,
We are here, June 15th, to turn the page, to move beyond capacity limits, to move beyond these color coding, move beyond social distancing and physical distancing. 성인들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른 뉴욕주도 같은 날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쇼핑 시설과 식당, 극장 등은 물론이고 건설과 농업, 어업 현장에 적용됐던 제한 조치도 풀렸습니다. All the state-mandated restrictions are lifted on commercial, social settings, sports and recreation, construction, manufacturing, retail, buildings, all across the board. We can get back to living and businesses can open. 축하를 위한 불꽃놀이가 맨해튼의 뉴욕항 등 뉴욕주 10곳에서 곧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성인 백신 접종률이 70%에 육박하자 가장 먼저 지난 11일 경제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국빈 방문에서도 코로나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독일 제약사 큐어백 대표를 화상으로 만나 백신 생산 허브로서 한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기마대 호의를 받으며 마드리드 왕궁으로 들어섭니다.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환대 속에 2박 3일 동안의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마드리드 시청을 찾은 문 대통령은 마르티네스 알메이다 시장에게 행운의 황금 열쇠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운의 열쇠가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어진 펠리페 6세 국왕 초청 국빈 만찬에서도 문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코로나 극복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 초기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국을 도와준 스페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 방문에 앞서 오스트리아에서 독일 제약사 큐어백의 대표를 화상으로 만나 백신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백신 생산 거점으로 우선 고려해달라고 당부하며 큐어백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인프라가 결합하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큐어백 측도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이 우수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의지를 강조하며 백신 외교에 주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는 등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 신호가 빨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의 이번 회의는 돈줄을 죄는 효과가 있는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제부터 논의할지가 관심입니다. 블룸버그가 월가 이코노미스트 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33%가 9월과 12월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으로 자산 매입 축소를 서두를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nd the Fed will most likely stick to its current intent and being patient and waiting to hike policy rates until the employment record really starts to heal. 이런 가운데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일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이어 5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통계를 작성한 201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6.6%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연준의 다른 신호를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현금 보유를 5천억 달러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운영자인 폴 튜터 존스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도 고물가 위험을 무시할 경우 인플레이션 관련 거래에 강하게 투자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시점 전망은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통해 이뤄집니다. 지난 3월 회의에서는 내년이 소수, 내후년이 다수였는데 이번에 전망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가의 전문 투자자 10명 가운데 7명은 최근에 물가 상승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4일에서 10일까지 펀드 매니저 등 전문 투자자 224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73%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식량난 문제를 논의하고 추후 국제정세 대응 방향 결정도 예고했습니다.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태풍 피해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미 대남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향후 안건으로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만큼 추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육군의 모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징계를 추진하고 이 병사의 아버지를 불러서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이하 한 여단 대대장이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대대장은 지난 4월 A병사가 단체로 이동하던 중에 따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병사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병사가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A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서 A병사를 형사 처벌하겠다며 윽박지르고 선처를 구하는 아버지에게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업무 추진비라는 게 배정됩니다. 이 공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눈먼 돈처럼 쓰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인과 술 마셔놓고 공무원들과 업무 협의하는 데 썼다고 속이거나 이 가족 운영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결제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제보는 Y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 지역 구민에게 술을 따르는 남성,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입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술자리 비용은 신 부의장이 결제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당시 식사를 한 고깃집입니다. 신 의원은 밥값과 술값 비용으로 7만 원어치를 결제를 했는데 확인 결과 사비가 아닌 공식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신 부의장이 작성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참석 인원은 3명, 목적은 공원 녹색과 업무 협의, 전부 거짓입니다. 짜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됐습니다. 문제되면은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 써야 하는 업무 추진비가 지자체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인천 미추홀구 3선 의원인 이한영 구의원, 과거 상임위원장 시절 업무 추진비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8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이 의원 가족 가게를 단골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5년간 1,100만 원. 모두 업무 추진비와 의회 운영비로 냈습니다. 오늘은 이한영 의원네 가서 그냥 얼큰하게 오리탕이나 먹지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팔아주는 건데 뭐 그냥 한번 거기 가서 먹자 이거거든요. 서울 은평구청은 지난 2018년 김미경 구청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3년간 개인 휴대전화 비용을 세금으로 대납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의 휴대전화 요금도 지원해줬는데 그 비용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로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구청장과 비서진들은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2018년도 취임 당시에 사실 좀 실무자가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바로 다 4월 16일자로 전액 다 한수 조치했습니다.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이한영 구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용처를 속이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과연 이들 3명에 불과할지 의구심을 떨치기 힘듭니다. 문제되어지는 것들은 특히 일부분들이 수면으로 드러난 것들이고 수면 밑에서 예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지고요. YTN 김우준입니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불렀더니 자신들이 만든 악성 코드를 몰래 설치한 수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놓고선 해킹당했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복구비까지 받아챙겼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문서와 이미지 파일의 형식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파일을 아무리 클릭해도 열리지 않고 특정 메일 주소로 연락하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파일을 못 쓰게 만든 뒤 복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겁니다. PC를 볼 수 있어요, 직접.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랜섬웨어를 유포한 이들은 다름 아닌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기사들. 50명 넘는 기사가 속한 유명 컴퓨터 수리업체의 본사입니다. 업체 소속 기사 9명은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이 업체를 찾은 손님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출장 수리를 나간 업체들을 상대로 원격 침입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랜섬웨어에 감염시킨 뒤 해커의 소행이라고 속여 4개 업체에서 3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또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 대해선 추가 감염시켜 더 많은 수리비를 받는 수법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수리기사 업체까지도 제가 찾아가 봤었는데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저를. 해커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데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볼 수도 없고. 수리기사들은 전국에 지사를 둔 유명 업체 소속이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경찰분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수리해 줬던 업체가 유포를 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배신감이 좀 많이 큽니다. 업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피해 관련해서 다른 지점에서 나가시라니까 이런 일 나가시라고요. 없도록 하겠다. 나가시라고요. 맞는지라도 경찰서에서 알아서 조사하겠죠. 잘못한 일 있으면. 네. 경찰은 랜섬웨어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컴퓨터 수리기사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복구비를 부풀린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추가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검거된 사건은 이번 주 내로 송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람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랜섬웨어 몸값을 내다보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오늘은 김관욱 계명대 교수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기도 한데다가 30대 제1야당 대표와의 협치도 관심인 터라서 어느 때보다도 눈길이 쏠렸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 민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의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외에도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문제, 환경 문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시작 부분에 특정 세력이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재보선 즈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이 내로남불인데 여기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과 이제 당내 민주주의 두 가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친문에 의해서 당이 주도돼 왔다. 이것이 사실상 당 발전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가장 이제 역점을 둔 부분은 내로남불의 문제,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본인이 이제 송 대표가 직접적으로 거명은 안 했지만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이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계속해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네. 있거든요. 그게 이제 LH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장면이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실 내년 대선에서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2명의 어떤 국회의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조사 결과로서 출당을 요구하는 강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송영길 대표는 내로남불의 프레임에서 이번만큼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즉 내로남불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찾지 않는 한 사실상 민주당에게 국민적 관심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또 하나. 여야 모두 새 지도부가 다 들어선 상황이라서 앞으로 여야 협치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은 다른 때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어보면 이제 비판이 우선적이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덕담 수준의 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협치가 잘 되려면 사실은 민주당이 정책적 전환 그리고 좀 더 유연한 정책적 실천 이게 이제 사실은 돼야지요. 그래야지 네. 사실은 만나서도 얘기가 될 거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조금 기대에는 못 미쳐요. 제가 아주 40년 동안 잘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이인데 예를 들면 아까 당내 민주주의를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명료하게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행동의 구체적인 양태는 뭐냐면 문자폭탄이에요. 네. 그럼 문자폭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런 문자폭탄을 주도하는 사람 징계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당내에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협치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2명을 출당시켰으니까 국민의힘 당신들도 제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지난 4주년 기업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 죽비를 맞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지금 집권당의 부동산 정책이 뭐가 바뀐 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2019년 7월부터 시작해서 102주 2년간 지금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셋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서민들과 청년층들이 월세로 내몰리게 돼 있고 그래서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려움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냥 막연히 뭐 공급을 좀 늘려서 누구나 집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민간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까지 억압해왔던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책을 전환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양도세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민간에서 집을 자발적으로 내놓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적 전환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용기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또 정책에도 밝은 사람인데 앞으로 정말 좀 그 여야 간의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국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 정책들을 유연하게 전환하고 이념을 고집하지 않는 데서 예. 저는 길이 열린다고 보여져요. 친한 사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작정하고 쓴소리를 오늘 해주셨는데. 작정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자, 부동산 문제 언급하셨으니까요. 지금 실질적인 해법이 부족하다 이 얘기 하셨는데 일단 전수조사 문제요. 이거 송영길 대표도 사실 12명 탈당 권유 조치 내리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인데 내렸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해당 의원들 가운데 아직 그 버티는 의원들이 많아서요. 이거 어떻게 풀릴까요? 본인들은 좀 억울할 수가 예.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서 사실상 법적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돌아오면 됩니다. 아무 예. 조건 없는 복당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권익위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중요한 어떤 이 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검증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회의원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런 측면이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야당들은 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조사를 받겠다고 전수조사 받겠다고 했는데 예. 처음에 감사원으로 갔다가 감사원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만 감사하는 게 직무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권익위로 돌아왔죠. 그런데 정보동의도 지금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또 검찰 조사 얘기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뭐 특검 얘기를 하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예. 검찰이나 특검은 사실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 여야 의원들이 범죄 혐의자입니까? 저는 그거는 뭐 정치 공세인 것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포퓰리즘에 가깝다. 예. 일단은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드러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조사하면 될 거거든요.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제 확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거부감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국민의힘 대응도 좀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의서 제출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뭐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검찰 조사 얘기까지 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이 내용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봅니다. 안 된다. 예. 일단 권익위에다가 조사를 요청했으면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사실 국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동산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국회 윤리특위 산하에다가 상설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전문가 외부 사람 해가지고 네. 앞으로 국회의원 등록하자마자 모두 다 조사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고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특검 문제는 이 문제는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 몇몇 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3기 신도시 부동산 비리와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대단히 미진하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과 언론의 평가예요. 과거 1기, 2기 신도시 수사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비리가 적발돼서 처벌됐던 거에 비하면 지금 3기 신도시 조사는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저는 국회가 우리 3기 신도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부동산 비리를 파헤치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다고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적어도 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미진하더라.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을 구성하자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주장을 하려면 본인도 지금 이제 공직을 위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검증도 필요해. 본인도 특검이 대상이 돼야 된다. 예. 국회의원들만 대상이 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 제가 얘기하는 지금, 거는요. 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나오든 부인이 나오든 장모든 나오든 관계없이
지금 3기 신도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예. 경찰 수사 결과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부동산 민심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잘못 대처하면 바로 지지율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고민이 양당 모두 깊을 텐데, 자, 송영길 대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당내의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대한 결론 도출입니다. 여전히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흥행을 위해서라도 좀 연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 사이에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세의 유불리를 따지고 하시겠지만 당의 안정적인 운영, 국민 신뢰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선 시기는 180일 전으로 하되 필요하면 당무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원래 필요하면은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 당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마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의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못 내는 후보를 내게 한 것처럼 이거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당헌 당규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그런 오해예요. 대선 승리 전략 차원에서도 좀 경선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냈고 원래는 이제 180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또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라는 우리 당원 당규에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최고위원 지도부에서 대선 후보들하고 좀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경선 연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는 약장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박용진, 추미애 이 두 사람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정세균, 이낙연, 최문순, 김두관, 이광재 다 연기하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속 줄다리기만 하고 있거든요. 결론 좀 빨리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빨리 결론이 나야지. 이건 굉장히 소모적 논쟁이에요. 네.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저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이 또 안에서 뭔가 내용이 있구나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어떤 형태로든 이걸 빨리 입장 정리를 해줘야 네.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경선 연기를 이제 설득력을 가지려면 사실 그만큼의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도의 중차대한 사건이 지금 발생했는가? 많은 이제 이 경선을 연기하자고 얘기하는 분들의 내용은 뭐냐면 야당이 늦어지니 우리도 그것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대선에. 흥행을 위해서. 그렇죠. 예.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상당한 사유를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상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자꾸 어떤 큰 일 없이 변경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믿음을 이제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도부가 빨리 어떤 후보들 간의 수렴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고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당 대표가 한 분 한 분 의견들을 좀 취합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결정을 조기에 내리는 것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예상 스케줄대로 하면은 다음 주에는 후보 등록이 되고 7월 초에는 이제 후보들을 좀 추리는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아직 뭐 경선 기획단도 못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도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뭐 예능 피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빨리 결론 내리고 경선에 대한 뭔가 국민적인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사실은 경선 이런 거를 잘하는 정당이 민주당인데 조금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4.7 보궐선거에 당원을 바꿨던 것은 그거는 이제 국민과의 약속, 자기 당의 후보가 비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후보가 내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원칙의 문제고 후보 대통령 후보
선정한다는 문제를 6개월 전에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자기 당 내에서의 합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예. 연기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득인가라는 부분들을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연기를 했을 때의 득이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대표가 최고위원회 열고 의견 물어본 다음에 각 후보들 의견 물어보고 그다음에 당무위원회 소집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막연히 한쪽에선 뭐 흥행을 얘기하고 집단 면역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도대체 연기를 주장하는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는 게 결국은 후발 주자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반 이재명 기자 키우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기 주장하는 분들은 명료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기 주장하는 사람을 무슨 가짜 약장수 수준으로 얘기하고 비하를 하는 예. 것은 마치고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지사는 원칙이 그러하지만 나는 어떤 경우도 수용할 수 있다. 통 크게. 그렇게 나가주면 그러면 실제로 연기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조금 너무 이재명 지사의 대응이 오히려 당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 사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빨리 결론이 나야 될 텐데요. 자, 전당대회 거치면서 흥행몰이 효과를 톡톡히 본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에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는 물론이고요. 본인의 SNS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너무 젊은 30대 당 대표다 보니까 대중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또 이 대표를 둘러싼 키워드도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국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야채가 아삭아삭하면서 부드러울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니고요. 얀센 백신 맞은 화면 어제 국민들이 다 봤는데 30대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암호화폐는 해봤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방식도 좀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다양해졌고 그것은 젊은 당대표가 보여주는 그 모습, 면면 네.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기존 정치인이 보여주는 것 같은 좀 칙칙함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중요한데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100석이 넘는 당에 그리고 차기 이 대한수권정당이 되고자 하는 당대표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예를 들면 지금 가상화폐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가상화폐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정말 가상화폐답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손실 본 사람들, 이 투자자들의 보호 문제는 어떻게 네.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공정이라는 것 부분들을 경쟁, 공정한 경쟁으로 표현했으면 그럼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자격시험 문제도 공천 자격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능력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정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책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제 이슈 하나하나만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또 한 가지 예.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제 뭐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약간의 견제가 들어오는데 본인이 어떠한 정책이나 메시지를 던질과 동시에 예. 이 문제가 당내에서 연구되고 공론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예.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바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고 접촉했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공식적인 의결 단위에서 협의해가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잘해나가는, 그래서 30대 리더인데도 그 리더십의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고 성숙됐다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지도자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앞서 저희 PD가 자막으로 총알 대응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슈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순발력은 좋지만 뭔가 좀 깊이가 더해지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 너무 빨리빨리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하면은 따라다니는 게 땡땡땡이 없다. 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아까 들어보셨지만 야채가 아삭아삭하면서 부드러울 수 없다. 이런 비유합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시원하긴 한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실 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TV 토론 같은 경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10년 보니까 동안. 예. 말을 이제 세게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센 소리로 뭐 주목을 이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당대표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는 걸로 그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실 리드해야 되고 또 단합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부터가 이제 훈련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변화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본인이 따르릉을 타고 뭔가를 이제 뭐 주자도 맞고 그리고 어디 가서 울고 뭐 상당히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과는 다른 것들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비주얼로 그치고 있다는 거죠. 내용으로 뭔가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비주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거는 당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수락연설에서 나왔던 부분 같은 예. 걸 보면은 뭐 당직을 뭔가 이제 경쟁을 하는 부분에서 뭔가 뭐 그런 제도를 하나 내놓는다거나 뭐 토론 공직 배틀을 한다거나 자격시험을 본다든가. 그렇죠. 자격시험 예.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놔요. 저는 이런 건 되게 지엽적이다. 지역적인 문제. 그렇죠. 이것이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이렇게 뭐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는다고 해놓고서는 황고승희 수석 대변인은 사실상 본인이 같이 있었던 뭐 연구회 네. 거기에서 이제 친분을 아는 분,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던 분을 그냥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놓고 바로 적용을 또 안 하는 것은 예. 그러면 뭐가 변화가 된 것이냐라는 의문을 또 제기하게 돼요. 그래서 예. 지금 30대 영선의 대표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즉각 하면 시원하긴 하지만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용으로의 변화가 담보돼야 된다. 자, 지금 토론 배틀 얘기하셨는데 뭐 토너먼트식으로 하고 이준석 대표가 압박 면접도 하고 이런 방식들이 전해지더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 지엽적이다. 이제 교수님처럼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 관심을 계속 갖게 하는 흥행 요소이긴 한 것도 같아요. 지역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우리 정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정당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할 때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민주당이나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천 시기 다 돼가지고 사회적 지명도가 높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찾잖아요. 실제로 정당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586들이 계속 장기 집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갑자기 60대 가다가 지금 30대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당의 인재 발굴 육성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중에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하겠다 또는 공천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자격 시험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들을 전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한 건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정당의 인재 발굴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공천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공천개혁위원회 이 연구단 같은 걸 지금부터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인재 육성도 공천도 뭔가 한 단계 좀 높이자.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대선 승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선 승리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철학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당직자 뽑겠다. 뭐 네. 이런 얘기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건 30대 영선이 왜 여기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당대표가 됐느냐. 그러면 이 당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이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진 상황이고요. 이게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지겠죠. 좀 건설적인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당장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오후에 만나는데요. 지금 합당 문제. 국민의당에서는 이름도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 40%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명을 바꾸는 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국민의힘이고 여기는 국민의당이니까 국민의힘 당으로 하면은야 무슨. 근데 그 문제보다도 지금 서로의 각자가 합당에 대한 그림이 지금 다르거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그만큼 합당이 절박한 상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각자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명확히 하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내부에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합당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양당 모두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야권 전체가 야권 그렇습니다. 전체가?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 전체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시는 우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예. 이 대표나 지금 안철수 대표도 예를 들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에는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무슨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친다고 해서 무슨 시너지가 팍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아닌데 예.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합당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의 위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경선 규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예. 지난번에 당대표 저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미 이제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50% 그 당내 50%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주자들은 그보다 더 확대될 걸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고 그래서 내부 협의 거친 다음에 아직도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가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입당할 때쯤 돼서 다시 논의하자. 전체적으로 한번 판을 예. 야권 전체가 어떻게 모일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여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뭐 서로를 비난하고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시기에 마지노선을 8월 말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좀 천천히 보면서 결정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요? 아니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안철수 예. 전 대표의 예. 대표의 국민의당. 저는 뭐 그때까지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갈 거다.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의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흡수 통합되는 이 장면 존재감을 오히려 깎아먹죠. 그러니까 예. 존재감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협상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당명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다 이렇게 어려운 허들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사실 재보궐선거에서 좀 바람몰이하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국면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 이준석 대표의 어떤 국면인데 이 상황 속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려면 협상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야 되고 예. 예컨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공동대표 하자. 그걸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면 주목도가 누구한테 가냐면 이준석 대표에서 안철수 대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과정을 계속 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 즈음에서야 이제 빅텐트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지분을 갖고서 통합의 대상 주체로서 이제 등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 언제 입당할 것인가, 그 전에 언제 이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요. 시기는 일단 나왔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 인터뷰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보수, 중도, 그리고 탈진보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자, 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공정과 상식적인 것이 잘 표현돼 있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국민이 지난 4년간의 이제 목도한 걸 보게 되면은 정권의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이 심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윤 총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동시에 이제 이준석에 대한 기대, 이준석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스테디한 지지율이라는 게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하시려고 믿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있지 않듯이 김종인 위원장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공정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끌어온 이 부분이 하나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권 교체가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진보에서 벗어나 탈진보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정 문제만을 가지고 대권으로 간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지금 이제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 요구가 굉장히 많지만 선진 사회, 선진국 사회에는 공정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정치가 이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철학과 비전의 문제가 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공정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 막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빨리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은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그렇고 왜 대권에 도전한다. 이 문제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막연하게 지금 뭐 보수, 중도, 탈진보를 아우르는 압도적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보수, 중도, 탈진보를 망라할 수 있는 핵심 비전, 철학은 뭐냐?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굉장히 오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런 압도적인 흐름들을 만들어가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 대단히 역량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윤여준 전 장관이나 최장집 교수라든지 또 관심을 보였던 뭐 최진석 그 철학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정말 힘을 보태주십시오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찾아가서 나의 부족한 점도 채워주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통찰을 정말 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가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가서 도와줘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진영을 만들어가는 것, 인재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모셔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시하는 철학, 비전,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루빨리 좀 다듬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의 지지세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동훈 대변인이 계속 언론에 노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하면은 지금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으면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 대변인의 인터뷰를 보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선거 전략이 공정과 정의로 지금 마무리되는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여당의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지나가는 정권은 사실은 국민들의 생각에는 이제 사라져 갑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공정의 뭐 정의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나가는 정권인데 지금 새로운 어떤 예. 민주당 후보가 등장한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세상을 열어가는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미 다 평가받은 부분을 밟고 가서 이기겠다. 저는 거기에는 뭐 한시적으로 지금은 이제 정권 평가적인 어떤 시기예요. 하지만 네. 어느 시점이 딱 들어가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대선 후보들 간의 경쟁 국면이거든요. 예. 그때는 비전을 누가 어떤 비전을 내세우느냐 이걸 갖고서 경쟁을 해야 되고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보지 않고 지금 정권의 문제 이것도 예컨대 공정과 정의만을 얘기한다. 공정과 정의는 굉장히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 현 정부에 또는 여당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주변과 본인의 뭐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리한 양면의 칼입니다. 어떻게 예. 그것이 배어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담보해야 되겠지만 예. 다른 어떤 비전의 문제들도 같이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지나간 화두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여권에서는 지금 뭐 견제 발언도 나오고요. 검증도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얼마 전에 윤 전 총장의 인기가 이 바람 꽉 찬 풍선 같다. 그래서 조금만 조국 전 장관의 10분의 1만 뭐 검증을 해도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요. 윤석열 리스크 검증이 본격 시작됐을 때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검찰로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검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처럼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네. 거다. 예. 검증은 저렇게 말로 그냥 대충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임팩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윤석열 총장 진영에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캠프를 꾸리게 되면 자기 검증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검증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예. 방어할 것인가를 분명하지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 아마 이제 야권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2007년도에 예. 경선할 때 양쪽의 비리가 전부 다 등장했거든요. 엄청 상대당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야권의 경쟁 과정에서 이미 한번 충분하게 검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관옥 교수님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좀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 들어볼까요? 이 검증의 시간 윤석열 전 총장이 무난히 통과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상 본인의 어떤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욱은 전 용산 세무서장의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예. 직무를 좀 더 권한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예. 나와 있는 측면이 있고 장모 부인 뭐 이런 얘기들이 일정 부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제들이 충분한 시간 속에서 소명되고 이렇게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2007년 때 대선 때 봤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BBK 그다음에 뭐 다스 그때 예. 소유권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 이것이 사실 민심을 왜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빨리 공개 검증을 받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말에 정치하겠다 선언한다고 하니까요. 이날 아마 비전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거부터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거와 일자리, 교육 문제 등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중심으로 한 3종 패키지 지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 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철저하게 계파 없이 능력과 대선 승리를 위한 지도부 인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사무총장 인선 지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최고의 인물로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삼고 초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당원이 전무후무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이 대표는 일정이 되는 대로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른 순국선열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와 중도,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석은 100석 정도로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압도해야 집권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회 지형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입당을 하든 원샷 국민 경선을 하든 보수 진영에서 중심을 잡고 중도와 진보 진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두고 이른바 가짜 약을 판다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과도한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또 다른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 대변인 오영훈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발언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많은 의원을 향해 이른바 약장수라고 표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 즉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과 이사장 단식 사태가 동시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죠. 일단 어떤 요구를 지금 내걸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본사가 있는데요. 이 공단 내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면서 지난 10일부터 본사 앞에서 일주일째 파업 중입니다. 전체 1,600여 명 직원 가운데 950여 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민간에 맡겨진 고객센터를 직영화해달라, 공단의 소임인 이 공공성을 강화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입니다. 저희가 어제 집회 현장에 다녀왔는데 파업 집회와 함께 현재 경찰이 사옥 앞을 막고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네, 고객센터를 직영화해달라, 그러니까 이 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그러면 지금은 민간업체 직원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건보공단 콜센터, 그러니까 이 고객센터는 외주 민간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센터가 사실상 이 건보공단의 시민 상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조 주장은 이 공단이 2006년부터 민간에 맡긴 건강보험 민원 창구 업무를 직영화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객센터는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로 백신 예약 등 정부가 지정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민간업체 직원인 이들이 그 국민의 건강 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셈입니다. 건강보험은 아시다시피 의무가입제죠. 공단은 이 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 역시 상담하는 시민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요. 소득이나 가족관계, 직장, 전과 기록이나 병력 등 이 개인 건강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조 측은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국민의 의료 정보와 사생활 보호 의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노조 측 입장을 좀 들어봅시죠.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전화 받으라고 합니다. 백신 예약 전화 좋습니다. 공공성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 직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공단 내부 노노 갈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단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직접 고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소속된 공단 노조, 그러니까 직원 14,000여 명이 가입한 정규직 노조는 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올해 초 선출된 현 노조 지도부 공약이, 대표 공약이 고객센터 직영화 반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측이 마련한 이 협의에 참여나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규직 노조의 주장은 현재 민간기업 정규직인 고객센터 직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하는 건 오히려 현 직원, 그러니까 공단 노조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정하지 않다는 취업 준비생이나 시민 반대 여론도 물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공단 내부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찾았던 공단의 그 본사 1층에는 실제로 이 직영화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지지 메모가 나란히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공단 이사장이죠. 김용익 이사장이 돌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셨다고 들었는데 이 단식 이유 뭡니까? 네, 고객센터 노조 파업과 이 공단 노조의 대화 거부에 이 공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사측 대표 사용자인 이사장이 단식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째 이 본사 1층 로비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정규직 노조는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단식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 요구는 간단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당장 풀고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영화 협의를 위한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겁니다. 이사장, 김 이사장의 말 들어보시죠. 건강보험 노조는 참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아무리 대화를 종용해도 이제 되지가 않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사장이 단식을 선택했는데 내부에서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중재를 해야 할 이사장이 단식을 선택하면서 고객센터 노조나 정규직 노조 모두 다소히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도 고려해야 하고 풀기 힘든 내부 갈등 속에 파국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사장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 비난도 있었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라면서 능력 안 되면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언론 비판 보도도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보공단 내부 파업에 이사장 단식이 겹치면서 더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오는 18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공단은 이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 위탁 사무 논의 협의회라는 걸 구성했는데 이날 이 서울 여의도에서 3차 사무 논의 협의회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쪽 노조에서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이 자리에서 가시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모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해당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 무너진 건물이 위치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제하도급 업체인 백솔 측에 분진 민원을 의식해서 과도한 물 뿌리기를 지시해 물을 머금고 무거워진 토사가 붕괴하면서 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남 밀양시 교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5톤 냉동탑차와 SUV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차량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 지난 1월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을 한 건데요. 당연한 절차지만 석 달 전에 소송 비용은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과 또 한 번 정반대 취지 판단이 나온 셈이라서 법원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예. 자, 먼저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다는 우리 법원의 결정. 이건 지난 1월에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여기에 따른 거죠? 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지난 2016년에 냈던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제기 5년 만인 지난 1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패소하고도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피해자 측이 지난 4월 법원에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달라며 일본 측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2달 만에 받아들여 일본 정부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예. 자, 확정 판결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서는 건 당연한 절차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난 3월에는 이 배상금과 별도로 소송 비용은 일본에서 강제로 받을 수 없다. 이런 결정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에 관해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주문에도 배상액은 물론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지난 3월 같은 재판부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2월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바뀐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다른 나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여러 피해자가 일본 정부 기금을 받은 만큼 소송 비용을 또 받는 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 집행하면 우리 사법부 신뢰 저하는 물론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공공 복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위안부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구조제도라는 걸 통해 우리 정부에서 소송 비용 일부를 납부, 유예받은 상황입니다. 그제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법원에 항고장을 냈지만 민사소송법상 항고 기한이 지나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시 해당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비슷한 논리로 각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 나온 재산 목록 제출 결정은 또 확정된 승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에요? 네, 배상금 집행 사건은 본 소송과 또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결정문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위안부 강제동원의 반인권성을 고려하면 배상금 강제 집행 신청 역시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강제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일 관계 악화나 경제 보복 등 국가 간의 긴장은 외교권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신경 쓸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상권 분립 규정에 따라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는 게 마땅하다며 채무자인 일본 정부가 적법한 강제 집행 신청에 따라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자, 나혜인 기자, 그러면 앞으로 배상금 강제 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송달받고 일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해서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밝혀야 합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 법원 결정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송달 자체를 거부하면 이번 결정은 취소되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은 우리 금융기관 등이 직접 나서 일본 정부 재산을 찾는 재산 조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어 압류나 매각 절차까지 이루어져야 배상금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도 상대가 다른 나라 국가인 만큼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쭉 정리를 해보면 최근 일제 전쟁 범죄 관련 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 판단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논란이 좀 적지 않죠?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 지난 7일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각하 판결은 지난 2018년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를 확정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구속력을 근거로 일본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게 국제법을 어기는 거라고 판단했고 판결문엔 우리나라가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설명까지 적혔습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극우 세력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반민족적 판결이라며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고등법원장이 식민지배의 국제법상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공개 비판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4월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됐습니다. 두 소송 모두 피해자들이 항소해서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고 특히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은 이 밖에도 진행 중인 소송이 20건이 넘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판결이 계속된다면 소송마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와 식량, 코로나 대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서 국제정세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노동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 방향을 채택하는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토의 안건으로 주요 국가정책의 상반기 집행 점검과 올해 농사 문제, 코로나 방역 장기화 대비 국제정세 대응 방향 등 6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책에 초점을 뒀는데 8차 당대회 이후 상반기 집행 실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총평했고 식량 문제에서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생산 계획이 미달됐다고 자인하며 곧 있을 장마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비상 방역 환경에 걸맞은 치밀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논의를 예고한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종료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북한이 대미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최근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략적 과업과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방도를 논의했던 만큼 대미 압박 카드를 내놓을지 아니면 내치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만 반복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란 차원에서 수면 위에서는 기싸움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수면 하에서는 아마 접촉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이와 함께 총비서 대리인으로 주목받은 제1비서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임명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최근 수수실 CCTV 법안이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 입법 협조 요청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의료 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고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수술 CCTV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은 의료 행위에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각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고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미 의료진 요구로 설치된 응급실 CCTV를 예로 들면서 해당 CCTV가 응급실에서의 소극적 의료 행위를 부르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지도부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이런 여의도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앞 수술실 CCTV 1인 시위장을 찾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서 6월 내 법안 처리를 약속했는데 여기서도 이준석 대표 발언이 언급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준석 대표님 기사를 보고 사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직까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네, 비판이 잇따르자 이준석 대표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남겼는데요. 이 테러 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의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는 말이 바보 같듯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을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정치의 희화화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민식이법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입법됐으면 하는 국민이 많다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수술실 CCTV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너무 어렵다는 측면, 여기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대리수술 이슈까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역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심폐부의 혈관이 떼서 이제 심장에 붙여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의 혈관도 제가 떼고 있고요. 아예 공지를 합니다. 의료행위는 간호사가 하고 거기에 누구 의사가 함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라고. 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모두 3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덜고자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녹화할 수 있게 했고 용도 외 사용 시에 벌칙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네, 벌써 6년째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법안, 6월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또 넘는다면 얼마나 법안 취지를 유지한 채 통과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 낸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논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 상임위에 계시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황입니까? 예, 다음 주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16일 날 공청회를 가졌고요. 그때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소위에서 좀 정리가 그리고 결론이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여야 모두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환자 입장에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법안 소위에서는 공청회 이후에 처음 만나는 회의장인 만큼 여야 간의 의견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길 바라고요. 6월 달에는 조속하게 조금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소위에 들어가시니까 법안 관련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개정안 3개를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를 했는데 뭐 설치 의무 명문화일지 아니면 설치할 근거만 마련하고 예산 지원 정도로 할지 이 세 개정안 가운데 좀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가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네. 설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할 건지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내용 관련해서 그러면 동의도 환자나 보호자만 받을지 아니면 의료진까지 의무로 할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예, 아직까지는 확정되진 않았고요. 예. 환자의 동의 그리고 의사의 동의, 만약에 그 동의를 받는다면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아니면 외부에 설치할지 소위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도 사실 상당 병원에는 이 수술실 입구에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환자 단체는 만약에 외부에 설치하면 입법 목적 아예 잃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현황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미 현장 조사에서도 수술실 내부에 14%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유령 수술이 문제가 되었던 주로 성형외과 이 경우에는요. 일부 보고에서 환자 유치 목적이나 아니면 병원 홍보의 목적으로 55%가 수술실에 CCTV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 현장 검증에서 응급실에서는 CCTV가 달려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의사 환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진료실에 설치를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고 예. 또 이것을 응급실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CCTV를 달아서 환자 의료진에게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하지만 그 수술실 내에 의무화됐을 때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중증 응급 환자 수술을 많이 하는 흉부외과나 외과, 산부인과 이런 과들은 현재 국민들의 생명에 꼭 필요한 중요한 진료 과목인데요. 네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이 과들은 비인기과로서 분류돼서 미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CCTV를 수술실 내에 설치를 했을 때 이 비인기과의 필수 의료 육성에 어떻게 작용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공공병원부터 의무화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력 있는 수술 의사들이 공공병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같이 수반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지 우리가 제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그런 정상적인 그리고 안전한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비인기과가 주로 큰 수술 많이 담당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소극 진료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자 의료계에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 놓고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 경기도사나 일부 의료기관이지만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처럼 의료 분쟁 없었다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용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도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한 사실 사용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암센터 같은 공공병원에서도 정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전체 의료계 확대했을 때에 문제가 없다라고 아직까지 결론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고 점진적으로 사용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80%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고, 물론 이 수술실 CCTV가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키는 아니겠죠. 이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 의견에 이 간극을 해결할 추가 방안 어떤 게 좀 더 필요할까요? 예, 실제로 아직까지 유령 수술이나 대리 수술의 문제가 뿌리 뽑혀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만큼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수술방 CCTV 법안 요구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의료인들에 대한 이런 의료 윤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그 면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보건의료 정책이 의사와 환자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지 불신을 전제로 했을 때는 진료실과 의사 환자 모두가 불안하고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런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한, 그리고 의사들도 보호받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최선의 그런 제도 설계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6년째 논의 거듭해온 이 법안이 이번에 결실 맺을지 앞으로도 쭉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그림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8.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 앞으로 기온은 1,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흐리고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쪽 지방은 오늘도 더위가 주춤합니다. 강릉 21도, 대구 23도에 머물며 선선하고요. 낮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서쪽 지방은 서울 29도, 광주 28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내일은 다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후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초여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난 서쪽 지역은 오늘 자외선도 무척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지천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